새벽 5시. 김도윤은 또 혼자였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로 세수를 하는 동안 위층 침실에서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이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현관문은 양손으로 천천히 당겨 닫았습니다. 31년째 반복하는 동작이었습니다. 그 사이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처음 슈연을 만난 건 26살 가을이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말이 많았으며 어딜 가든 웃음소리가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점이 좋았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래 말수가 적었습니다. 공업고등학교를 나와 22의 공장에 취직했고 결혼 전까지 번 돈의 절반은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하던 시절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싶은 것을 참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리 살았으니까요. 수연과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도윤의 하루는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자는 것.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중간에 불평을 넣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니, 넣으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남자가 힘들다고 하면 안 돼. 아버지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수연이 달라진 건 막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해부터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그녀는 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채화였고 그 다음엔 필라테스, 그러고는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카페에서 점심을 먹는 날이 늘었고 가끔은 기차를 타고 하루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 아내도 자신만의 시간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이 조용하면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것이 꽉 조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배고픔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엔 피곤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혼자 찬밥을 데워 먹으면서 도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버렸습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밥 한 번 느긋하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생각은 조용히 왔지만 오래 머물렀습니다. 도윤은 스스로를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친 적도 없었고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간 적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월급날 빠짐없이 생활비를 넣었고 자식들 학원비가 올라도 군말 없이 통장을 채웠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슈연은 그 사랑을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의 희생을 알아주는 눈빛도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반면 수연은 잘 웃었습니다. 친구들과 통화할 때, 아이들과 저녁을 먹을 때, 그 웃음이 도윤을 향할 때는 드물었지만 도윤은 그 사실을 말로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꺼낼 줄을 몰랐습니다. 억울하다는 단어는 아직 그의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미 그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이해와 불편함 사이 어딘가에서 도윤은 길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말이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밥 먹었어? 응. 응. 오늘 어땠어? 그냥. 그것으로 하루가 다퉜습니다. 도윤은 그 대화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먼저 길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식탁이 달라진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두 사람은 각자 휴대폰을 봤습니다. 수연은 인스타그램을 넘겼고 도윤은 뉴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끼어들어 이야기를 꺼낼 때만 잠깐 화면에서 눈을 떼는 정도였습니다. 그 밥상을 오래 지켜보다 보면 이게 부부의 식탁인지 고시원 공용 식당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외출은 계속됐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없어도 잘만 사는구나. 아니, 내가 없어서 더 잘 사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한 번 자리를 잡자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 통보가 온 건 도윤이 쉬녀덜비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이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다를 게 없었습니다. 31년을 다닌 공장에서 서류 한 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 대출을 갚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아이 둘이 아직 완전히 독립하지 않은 상태였고 쉬연은 전업주부였습니다. 앞으로의 생계는 온전히 도윤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쉬연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일단 쉬다가 다시 알아보면 되죠 뭐. 도윤은 그 말을 오래 씹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이 걱정해 주기를 바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금은 무거운 얼굴로 앉아 있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수연은 그날 저녁도 외출했습니다. 친구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퇴직 후 2달이 지나도 도윤은 재취업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면 서류부터 걸렸고 운 좋게 면접장에 앉아도 상대방의 눈빛이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의 하루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늦은 아침, 느긋한 커피, 낮 시간의 외출, 저녁엔 드라마. 도윤의 불편함은 이미 오래전에 확신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불공평하다. 그 말을 처음 생각했을 때는 스스로도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이걸 이제야 깨달았나 싶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윤이 이력서를 수정하다 고개를 들었을 때 쉬연이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외출 준비였습니다. 어디가? 문화센터요. 오늘 드로잉 마지막 수업이에요. 도윤은 이력서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나이 칸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야. 수연이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나 지금 백수야. 알아? 매일 이력서 쓰고 있는데 당신은 맨날 나다니고 있어. 이게 말이 돼? 저도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집에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고. 같이 걱정 좀 해달라는 거야. 수연은 잠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걱정한다고 당신 취직이 돼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윤의 손이 책상 위에 머그컵을 쳤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손잡이가 부러졌습니다. 수연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눌렀습니다. 이혼하자. 도윤은 자신이 그 말을 꺼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수연은 도윤을 봤습니다. 오래. 그러고는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요.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작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도윤은 부러진 컵 옆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미 입 밖으로 나와버렸고 아내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은 결혼이 그렇게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정리됐습니다. 변호사를 따로 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협의 이혼으로 끝냈습니다. 재산 분할도 크게 다툴 것이 없었습니다. 집은 전세였고
통장 잔고는 퇴직금을 합쳐도 양쪽이 나누면 초라한 금액이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반반 나눴고 쉬연은 군말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헤어질 때 두 사람은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오래된 빌라, 반지하를 구했습니다. 보증금을 아끼려면 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먹고 싶은 걸 먹고 자고 싶을 때 잤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혼자 골랐고 밤에 불을 켜놔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누려보는 종류의 자유였습니다. 그것이 해방감이라는 걸 도윤도 알았습니다. 그 해방감이 사라지는 때는 열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냉장고가 문제였습니다. 혼자 먹으려고 장을 보면 재료가 남았고 남은 재료는 며칠 안에 상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사 먹으면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밥상이 그냥 차려져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직접 해보니 그게 얼마나 많은 수고인지 비로소 가늠이 됐습니다. 설거지도 쌓였습니다. 귀찮아서 하루 미루면 다음 날은 2배가 돼 있었습니다. 청소기는 어디 있는지 기억이 없었고 찾아보니 빌라에 짐을 들여올 때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새로 사기엔 아까웠고 사지 않으니 바닥에 먼지가 앉았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뭘 하고 산 건가? 자책인지 허탈함인지 모를 감정이 밥처럼 매일 올라왔습니다. 그해 여름, 도윤은 독감에 걸렸습니다. 열이 38도 5가지 올랐습니다. 해열제를 사러 편의점까지 걸어가는 20m가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약을 사들고 돌아와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물 한 잔 갖다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죽어도 며칠은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사흘을 끙끙 앓다가 겨우 나았을 때 도윤은 병원비 영수증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찰비의 약값까지 2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예전엔 이 돈이 아깝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들 도연이 수연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혼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으로 남겨뒀던 통장 정리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은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펼쳤고 수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그 옆에 불편한 얼굴로 섰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내내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 항목은 제가 동의한 적 없어요. 내가 넣은 거야.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그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잖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야, 지금 나한테 그쪽이야?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30년이요? 수연이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같이 살았다는 게 나한테는 30년 동안 혼자 살았다는 뜻이에요.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아니, 수연은 아들을 한 번 보고 다시 도윤을 봤습니다. 오늘은 하고 싶은 말 할게요. 당신은 30년 동안 돈 벌어온 것만 기억하죠? 그럼 나는요. 밥은 누가 했어요? 아이들 학교는 누가 챙겼어요? 당신 아픈 거 누가 봤어요? 그게 당신 할 일이잖아. 그 말이 나온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은 웃음도 울음도 아닌 얼굴로 도윤을 봤습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도현이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혼자 테이블에 남았습니다. 서류가 펼쳐진 채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이 보였습니다. 반지하에서 보이는 건 언제나 발뿐이었습니다. 그게 당신 할 일이잖아. 자신이 한 말인데 낯선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틀렸다는 생각은 아직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도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전화는 오전 11시에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으니 은행이었습니다.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수연 고객 관련 서류가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공동명의 정리가 덜 된 게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은행에 도착하니 창구 직원이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서명이 필요한 부분은 표시해뒀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펼쳤습니다. 첫 장은 부동산 관련 서류였습니다. 처음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수연. 세 건이었습니다. 도윤이 아는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소재빌라 2채와 인천 소재 상가 하나. 도윤은 페이지를 다시 넘겼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임대의 현황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세 건 합산 월 임대 수익. 숫자를 소리 없이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1200만 원. 한 달에. 도윤은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손이 그랬습니다. 도윤이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재산 형성 경위서였습니다. 부동산 3건 모두 결혼 전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것. 이수연의 아버지는 도윤이 아는 한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수연이 가끔 아버지가 절약하셨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절약. 그 단어가 지금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다음 서류는 금융자산 목록이었습니다. 적금이 있었습니다. 이수연 단독 명의. 가입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15년 전이었습니다. 만기 잔액 2억 3천만 원. 도윤은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15년. 그 15년 동안 그는 공장을 다녔고 생활비를 넣었고 아이들 학원비를 계산했습니다. 빠듯하다고 생각한 달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수연이 뭔가를 사고 싶다고 할 때 한두 번 눈치를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내내 수연은 혼자 15년짜리 적금을 부어왔습니다. 왜 말을 안 했을까? 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도윤은 멈췄습니다. 말을 안 한 게 수연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윤 자신도 통장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 수연에게 제대로 말한 적이 있었던가. 그 생각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겼습니다. 마지막 서류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생활비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도윤이 30년간 매달 넣어온 그 통장이었습니다. 이혼 정리 과정에서 제출된 잔액 증명이었습니다. 6억 2천만 원. 도윤은 숫자를 읽고 다시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생활비를 넣었는데 통장에 이 금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한 가지만을 의미했습니다. 수연은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끼고 모았습니다. 도윤이 넣어준 돈을 도윤 몰래 30년 동안. 처음 드는 감정은 배신감이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수연이 왜 그랬는지 도윤은 알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돈을 쥐고 있을 때 수연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어도 눈치를 봐야 했고 어딜 가고 싶어도 허락받는 구조였습니다. 수연은 그 안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도윤은 전화를 꺼냈습니다. 수연 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3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것인지 바빠서 못 받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도윤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봄 햇살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30년 동안 도윤은 자신이 이 가정을 먹여 살렸다고 믿었습니다. 가장이라는 자리가
자신에게 권리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억울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에 쥔 서류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처음부터 당신 혼자 지탱한 게 아니었어요. 수연이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류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숫자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도윤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한동안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다 봤으니 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흰 봉투, 평범한 크기, 그 안에 30년이 다른 언어로 번역돼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봤습니다. 반지하 천장은 낮았습니다. 수연이 늦잠을 잘 때 도윤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게으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수연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서야 처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밤새 집을 지키다가 아침에 잠깐 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여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게으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행도 그랬습니다. 친구들과 제주도에 갔을 때 도윤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백수인데 저 사람은 여행이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 그 여행에서 쓴 돈은 도윤이 넣어준 생활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연에게는 자신의 돈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도윤이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수연이 드로잉을 배우고 독서 모임을 나가고 카페에서 점심을 먹은 것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도윤의 돈을 낭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을 자기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더 오래된 기억이 왔습니다. 결혼 초반이었습니다. 도윤이 월급을 가져오면 수연이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때 도윤은 자신이 이 가정의 기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권리가 됐습니다. 내가 버니까 내가 결정해도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수연이 뭔가를 원할 때 도윤이 표정을 지으면 수연은 말을 거뒀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수연이 이해해 준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해한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른 길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이혼할 때 수연이 재산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를 도윤은 지금까지 자존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빨리 끝내고 싶어서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연에게는 요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요. 단 두 글자로 이혼에 동의하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때 도윤은 그 담담함이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은 달리 들렸습니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먼저 꺼낸 말이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연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지울 이유를 못 찾아서였는지, 지우기 싫었던 건지, 지금도 몰랐습니다.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뭐가 미안한 건지 말할 수 있을까요? 30년이 미안한 건데 그걸 전화 한 통에 담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왜 말 안 했냐고 따져야 할까요? 그런데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이 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걸 상대방 잘못으로 돌리던 그 자리. 도윤은 전화를 내려놨습니다. 아들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때요? 밥은 먹고 있어요? 도윤은 잠깐 봤습니다. 그러고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먹고 있어. 거짓말이었지만 아들에게 지금 자신의 상태를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억울하다고 믿어왔는데 오늘 은행에서 봉투 하나를 받고 나서
그게 다 틀린 것 같다고요. 아버지가 가장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아내가 다 받쳐주고 있었던 것 같다고요. 그 말은 아직 목구멍 안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다시 봤습니다. 서류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이미 알았습니다. 31년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지각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절약했고 참았고 희생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억울함이 있던 자리에 분노가 왔고,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혼란이 왔고, 혼란이 가라앉으니 그 자리에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후회였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해피엔딩도 비극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실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보이는 진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도윤은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안에는 무시와 당연함과 감시가 함께 있었습니다. 수연은 말 대신 침묵을 선택했고 하소연 대신 준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요구받자 단 2글자로 답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수연을 이해하시겠어요? 아니면 도윤의 억울함에 공감하시나요? 30년을 버텨온 사람과 30년을 준비해온 사람. 둘 중 누가 더 외로웠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